자,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요, 1차 이제 민법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입문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면, 먼저 민법의 체계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민법의 체계 안에서 기본적 틀과 그 개념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전체적인 체계,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쓰는 용어들, 기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기본 내용과 그다음 문제 풀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시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민법 입문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 체계와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법이란 것은 아주 체계적인 이 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 공부하시다 보면 그냥 지엽적인 것을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 틀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응용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 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 과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입문 과정을 통해서 그 체계와 틀, 그리고 그 안에 쓰는 기본적 개념,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총칙이죠. 민법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물건을 이용하는 관계 또는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인 이 물건, 이건 물건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건 지배.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배해서 이득을 취하는 권리가 이 물건입니다. 이러한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돈 빌려온 사람한테 돈 줘, 돈 반환해라, 갚아라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이것도 채권도 역시 재산권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건과 사람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는 채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제도나 권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제도나 권리를 틀을 만들어 가지고 민법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해서 민법 총칙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체계적으로 제일 앞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따라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요, 채권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 틀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은 보통 구성되는 용어들도 아주 추상적인 개념, 일반화 시켜버리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바로 민법 총칙이 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공부는 많이 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틀리는 영역이 바로 민법 총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의 범위는 보면 40문제 중에서 말입니다. 40문항 중에서 민법 총칙이 24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물권법이 한 8문제, 또 채권법에서 한 8문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민법을 안전하게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민법 총칙이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틀을 따져본다면은 물건의 지배 권리인 물건과 사람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의 공통적인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민법 총칙, 이 세 파트를 우리 시험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성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시험의 합격의 전략으로 보면 뭐냐? 우리 1차 시험에서는 3과목 아닙니까? 그죠? 이 3과목 중에서 최소한 여러분이 안전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최소한 1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3과목 중에 최소한 1과목 정도는 80점 가까이 또는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야 1차 시험에 합격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과목이 가장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바로 민법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난해하죠. 어렵습니다. 공부할 양도 많고.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좀 돼 있으면 이 민법은 점수가 이렇게 진폭이 없어요. 이게요. 어느 정도 이해가 딱 되고 체계화되어 있으면 그 시험의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온다, 또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큰 진폭이 없는 그러한 득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전략은 합격 전략이죠. 그러니까 합격 전략은 민법을 80점 이상을 받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차에서 떨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요. 시설학 개론이든 아니면 회계 원리든 어느 한 과목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점수를 과락은 면하고 뭐 42.5나 아니면 45점 이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 과목은 최소한 여러분이 80점 이상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80점 이상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주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합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어느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그럼 선택을 잘했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해야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택 부분은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교수인 김 교수가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인데요. 김 교수가 책임지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제가 선택해서 강의를 해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그것을 무한 반복입니다. 그죠? 이 집중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여러분은 80점 이상, 최소한 해야죠. 하여튼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80점이라는 것이죠. 이걸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합격 전략으로 삼고 공부를 하자는 것이죠. 그 공부 대상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 안에서 보면 민법 총칙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24문제니까 이것만 다 맞춰도 60점 넘는 거죠. 60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 총칙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권과 채권은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 정도라도 여러분 습득해 가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자. 자, 오리엔테이션 겸 민법 전체 우리 시험 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 대상이 돼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민법 총칙부터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9페이지를 보시죠. 9페이지 보면 제1장 민법 총칙 돼 있어요. 이 교재도 제가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본서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간편하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구성을요. 안에 막 많이 쓰지 않고 꼭 알아야 될 것 추려서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제1절에는요, 민법 일반에서 민법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니까 도대체 민법이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민법이 의 이렇게 나왔죠. 자, 민법이 의라고 할 때 이 의라는 의미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이런 개념으로 의라는 뜻을 써요. 의. 민법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이라는 것은 일어났죠. 개인과의 개인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 관계에서 어떻게 권리와 의무 관계,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고 그 권리 내용이 어떤 것이고 의무 내용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규율하는, 규제하고 규율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개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이 뭐라 하냐?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인데 민사사건이라고 하겠죠? 이 민사사건, 민사에 관해서 그 민사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율하는 거죠. 이것을 규율하는 거죠. 규율.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규율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법 체계를 민법 이렇게 해요. 아주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체적으로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끼어드는 법 명문 규정이 뭐 있냐 하면 민법전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민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게 민법전은 법 조문이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118개 조문으로 민법전을 법전화 시켜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민법전이에요. 우리가 민법전 이렇게 하죠. 그죠? 민법전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형식적으로 딱 고정해놨죠. 그죠?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문장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뭐냐? 개인사에 끼어드는 법이니까 민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석 때 되면 추석 전으로 보면 성묘도 갔다 오시고 또 벌초도 하시고 이래 하죠. 근데 그 묘소, 조상님이 묻혀있는 묘소에 보면 우리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의 땅인데도 이렇게 들락날락 하죠. 왜 날부터 그죠?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증조 할아버지 때, 고조 할아버지 때 쭉 이렇게 다녀온단 말이에요. 타인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남의 땅인데 우리 조상이 거기에 모셔져 있으면 그 남의 땅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료도 안 주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말 안 해요. 주인도 말 안 해요. 땅 주인도요. 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남의 땅을 내 조상이 묻혀있는 그 분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하게 내가 사용하더라도, 누군가 그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여기 있느냐? 이 민법전이 있느냐? 없어요. 이 1118가지 조문 안에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의 토지 소유권하고 내가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내 자손이 이렇게 가서 봉사하고 그 분묘를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말이죠. 그렇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 안 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자손은 바로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걸 우리는 보통 분묘 기지권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것은 여기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토지 소유자하고 또 그 토지 소유자이지만 그 토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자손이 있단 말이야. 이 두 사람 사이는 뭐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법전에 없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모르지만, 그죠? 그런 걸 뭐라 그러냐? 관습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있다 이거야. 이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걸 뭐라 그러냐? 관습법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규율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민법전이 아닌 또 다른 뭔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도 뭐라 그런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 다 뭐라 그런다? 민법이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이런 의미를 민법이라는 것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요. 민법전이라 고착되어서 이렇게 딱 법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문장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포해 놨는, 국가가 공포해 놓는 이러한 법전,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형식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놨다 해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걸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전, 즉 민법 1조부터 1118조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법, 민법이 있다. 이런 민법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법도 있죠. 문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법도 있죠. 이런 법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권리 의무 관계, 땅 주인은 그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소유권 행사하지 마라. 그 분묘 기지를 수호 봉사하고 있는 자제들이 또는 그 후손들이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도 있다, 그죠? 그 관습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 이런 걸 합쳐서 우리는 실질적이다, 그죠? 실질적 의미로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관여되는 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 의미 민법은요, 민법전뿐만 아니라 이런 것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이런 민법의 개념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민법도 있고 이런 민법도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개념은 아주 넓은 의미를 이렇게 쓰는데 뜻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개념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실질적 의미 민법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규율할 수 있는 모든 법 체계를 전부 다 민법이라고 해석하고 그러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이다 이렇게 해요. 실질적이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 이런 것이면 모두 민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법적 외에도 있다 뭐 이렇게 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민법이라는 개념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있죠.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도 하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민법. 자, 민법이에요. 민법의 법원 이런 개념을 썼어요. 그죠? 이때 이 법원이란 것은 한자로 일부러 써놨죠. 제가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원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것은 뭐냐? 민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요 의미는 존재 형식. 존재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개개인이 야, 민법이 저기 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원이라는 의미는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법원이니까 민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이에요. 이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우리 민법전 있죠? 민법전에 민법 1조에서 규율을 해놨어요. 자, 제가 뭐 1조 조문을 쓸 때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앞으로 조문을 특정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조. 자, 1조에는 민법의 법원이 뭐냐 이렇게 해놨는데, 즉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거기에 해놨죠.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규율해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걸 민사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민사에 관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해결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라가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분쟁을 민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민법의 존재 형식은 어디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법률에 존재한다. 법률. 근데 만약에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관습법이라는 것에 가서 찾아봐라. 거기 가면 민법이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관습법조차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조리라는 것에 가서 찾아본다. 이렇게 우리가 민법을 규정을 1조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에,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이렇게 찾아서 그 민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줘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했으니까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서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이라는 형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라서 해결해주면 되죠. 설령 관습법 있다 하더라도 관습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의미가 바로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른다. 이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 안에 법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을 말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성문법이라고 하죠. 성문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문법. 성문법이 뭐냐? 이것은 이렇게 쓰네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아니면 각부 장관의 명령령에 의해서 그게 법령이죠. 법령에 의해서 법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개개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놓는 거죠. 놓아두는 거죠. 그런 법을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루어진 법 규정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성문법을 전체를 이렇게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의미해요. 이걸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법이에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뭐 법률도 있을 수 있고요.
명령도 있을 수 있죠. 대통령령이라든지 각부 장관의 부령이라든지 총리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조례,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법이죠.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하는, 명령하는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등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등등을. 이것을 성문, 문장으로 이뤘다. 그죠? 이렇게 원칙을 삼는 것을 말하거나 이걸 성문법주의라고 하죠. 이러한 나라의 입법 원칙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성문법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바로 성문법주의죠. 왜?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전부 법률을 다루니까, 그죠?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의 법원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민법 1조에서, 명문 규정 1조에서 법률이 없을 때만 관습법을 따르고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법주의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이 두 개는요,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없어요. 문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을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요. 관습법이나 조리는 불문법이라고 한다. 불문법. 그래서 말 그대로 보시면 이 불문법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 그러니까 이 관습법이나 조리라는 불문법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성문법이 없을 때만 이렇게 보조적으로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불문법 요 역할은 바로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의미를 이제 여러분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가면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기본서 들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를 쓴다. 성문법이라는 말, 불문법이라는 말. 불문법의 종류는 그래요. 관습법과 조리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관습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뭐 예컨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분묘 기지권 같은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관습법이요. 관습적으로 우리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 민족 성향 때문에 타인의 토지든 어디든 간에, 그죠? 자기 조상을 모셔가지고 쭉 이렇게 모셔왔으면 그 땅 주인도 그 남의 조상이라고 이거 야, 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죠? 자, 이걸 우리는 민법의 법원이라는 의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법의 법원 의미를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민법의 법원에 근거해서 민법을 이렇게 구성할 때 원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민법의 기본 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민법을 만들었을까? 이래 되겠죠. 보통 민법을 만들 때요, 결국은 법도 그 시대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 시대적 사조가 거기에 들어가서 당사자 권리 의무 관계를 이렇게 규율하겠죠.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도 각각 그 시대의 사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시대에 팽배하고 있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들이 거기에 끼어들겠죠. 보통 이 민법은 근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19세기 근대 민법이라고 하죠. 19세기에 만들어지는 근대 민법이요. 이때 기본 원리는 뭘까? 19세기에 이때는요,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서구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을 제정하기 시작해요. 그 법이 저기 고대 로마 제국에서부터 쭉 이렇게 그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유럽 19세기 1789년 이때 오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800년대 들어오면 그 시대 사조가 유럽의 풍비에 막 바람 불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개인의 내 인격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게요. 그래서 그 중세 봉건 사회가 다 무너져요. 그죠?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개인의 인격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라. 자유와 평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뭐
자유평등 박애 이런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정신이 그 시대를 풍미하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사조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서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바로 근대 민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영향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재산권이죠.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자,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했으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재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거죠. 그러면 그 재산권은 철저히 보호해라. 절대로 보장해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절대사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소유권 절대사상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의 재산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취득한 재산은 최대한 보장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유권 절대사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유재산 제도라 그러죠. 개인이 보유하는 재산은 최대한 보장해라. 사유재산 보호제도예요. 이런 형태로 제일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 과정에서 재산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알아서 정한다. 즉 개인이 알아서 정한다. 왜? 인격 절대적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요. 당사자가 약속하는 것은 계약, 약정요. 약정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 전부 다 인격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개인이 알아서 자기 인생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 하냐? 사적 자치라 그러죠. 다른 말로 쓰면 그죠? 그래서 계약 자유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나의 잘못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든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나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최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내가 책임진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겠죠. 그래서 자유권을 보장하려는 거예요. 인격 절대를 보호해주면서 자유를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진다. 따라서 과실, 부주의 때문에 타인에게 손을 끼친다면 그때만 책임진다. 이게 과실 책임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안 하면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이게 뭐야? 자기 책임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기 책임 원리라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을 때만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내가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책임 안 진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근대 민법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렇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요. 재산권 보장하고 재산권 거래 과정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결정해서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해서 절대적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장해주면 그렇게 거래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행위를 할 때도, 즉 행동을 할 때도 내 행동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끼쳐졌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잘못이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는 나 책임 안 진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과실 책임 원칙. 나의 부주의. 이 과실이라는 것이 부주의죠. 나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면 책임지지만 그 외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따라서 나 책임만 지는 거다. 나 책임만. 이렇게 하죠. 이런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법을 제정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근대 민법이죠. 그러나 이게 20세기 들어오면 20세기 이게 현대 민법이라고 그러죠. 현대 민법에 들어오면 이게 많은 내용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수정되어져요. 수정. 왜냐하면 이 사상이요. 기본 원리가 개인은 인격이 절대적으로 똑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평등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규율 대상 삼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인격이 절대적이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사람의 능력은 개별적이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생각해서 보다 보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뭐예요?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은요, 부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로 사회적으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죠.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기도 해요. 그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점점점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보통 뭐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현상이 이것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오늘날에는 많은 내용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권리도 사회 속에서 권리다. 옆 사람과 관계하여 권리가 보장돼야 되니까 옆 사람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이 부딪힌다는 거죠. 알려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권리의 공공성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공공성이나 권리의 사회성 이런 것을 인정해가지고 이 소유권 절대가 아니라 소유권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소유권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권리도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상대적 성격으로 약간 띄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날에 많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컨대 어떤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국가가 지정해버리면 그 땅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팔라 그러면 국가에 관할 관청에 가서 허가 받아야 그 거래 행위가 유효다 이렇게 되잖아요. 또 내 토지라고 해서 거기다 나는 100층짜리 건물 짓겠다. 이게 마음대로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만약에 10층까지 고도 제한을 딱 해버리면 법에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죠? 만들어 놓아버리면 나는 20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도 10층까지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옆에 사람의 토지 소유권을 또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해라. 이렇게 있는 내용이 상대적이다. 그죠? 또 계약 자유라 했는데 계약 자유가 무한정 인정할 수 없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 자유가 지금은 계약의 공정성으로 이렇게 해요. 공정성. 계약 공정의 원리로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유가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 내용이, 그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정보를 아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한테 계약 자유다 해버리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자기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그러나 그 상대방은요, 정보가 없으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불공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 내용까지도 이제 공정해야 된다. 부족한 것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요. 또 과실 책임의 원칙, 부주의했을 때만 책임져라 했는데 부주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은. 그죠? 예컨대 원자력이라든지 또 뭐 복잡한 과학기술이 동원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용하다가 아무 내가 잘못도 없는데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의 제품을 내가 사용하다가 나는 아무 부주의도 없었는데 그로 인하여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야, 네 물건 잘못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한테 손해배상해라 라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내가 잘못했다는 건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입증해봐라 말이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예컨대 자동차 급발진 사고 같은 게 지금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모든 과학기술 총동원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사고 나면 급발진 때문에 사고를 났다 이렇게 하면 그 증명 손해난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만들었다는 거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명 못 하잖아요. 개인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의료사고 같은 거 마찬가지죠. 의료사고. 환자가 어떻게 나는 누워있는데 내가 다쳐서 아니면 내가 마취돼서 누워있는데 의사가 다 치료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치료받고 나서 나오니까 더 악화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의사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악화돼서 손해배상해 이렇게 하니까 뭐 의사 쪽에서 뭐 의료원 쪽에서는 이러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우리가 부주의했다는 거 너가 증명을 해보세요 환자님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과실 책임이라는 이 원리에 입각해서 내 행동의 자유를 보장했다면 이것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만 잔뜩 부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좀 분담시켜야겠다. 응? 이렇게 이제 위험을 좀 이렇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손해를 일방적으로 손해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과실이 있어도, 즉 과실, 부주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부분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을 버려버리는 건 아니지만 무과실 책임, 자기의 부주의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손해를 분담한 차원에서 배상할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도 이렇게 시대 사조에 따라서 조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민법에는 왜 그럼 이렇게 바꿔주냐? 결국은 사회란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못 사는 사람도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그죠? 그래서 뭐래요? 뭐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을 우리는 공공복리 뭐 이렇게 하죠.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공공복리라는 사조가요. 이런 것이 팽배하죠.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대민법에는 이렇게 개인이 인격 절대라 해가지고 자유평등 절대적 자유예요. 절대적.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이런 내용으로 자꾸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조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리도 그런 내용을 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민법의 기본 논리라 해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배울게요. 그 다음에 민법의 효력인데요. 민법의 효력이란 것은 결국은 민법이 장소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의 민법이니까, 법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게 민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장소적으로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또 시간적으로는 언제부터 미치느냐, 또 그 대상,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상자. 이렇게 나눠보면 장소적으로는 그 효력이, 민법 효력은 대한민국 안에서 미치겠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민법은 다 적용되겠죠.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당연히 우리 민법의 영향을 받아야죠. 규율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죠? 따라서 대한민국 안에서라면 외국인일지라도, 외국 법인이랄지라도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장소적 효력이라고 해요. 이거 보통 우리는 속지주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개념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나라에서 그 영토가 정해지면 그 영토 안에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 그죠? 속지주의. 그 나라 토지에는 그 나라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요. 또 시간적으로는요, 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때부터, 이때부터 적용되겠죠. 우리 민법이, 그죠? 그럼 우리 민법 언제부터 제정했냐 하면 1958년도에 제정했어요. 그럼 시행은 언제 했냐? 시행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때부터겠죠? 이때부터 지금 현재 현행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때부터 시간적으로는. 이건 뭐냐?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 즉 60년 1월 1일 이전에 일어난 민사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민법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런 원리를 불소급. 소급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법률 지금 만들었으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율을 해라.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어라. 이런 이야기죠.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는 지금 만들어서 법을 가지고 그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죠? 대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느냐.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물론요, 이 국민이 대한민국 영토에 있든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속인주의라고 해요. 그 나라 국가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국가에 귀속되어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속인주의라고 그러죠. 속인주의. 이렇게요. 이게 되겠죠. 자, 이게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이 두 개에 의하면 결국은 외국법과 또 국내법이 충돌될 수 있어요. 우리 민법하고, 그죠? 예를 들면요, 여기에 말이죠. 속지주의, 즉, 대한민국 내에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프랑스 국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과 뭐 거래를 한다든가, 혼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당연히 또 프랑스 국민이다 보니까 프랑스 국가가 자기 민법을 적용하려고 하겠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에 프랑스에 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다 봅시다. 유학을 가 있든 아니면 거기 가서 거주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겠죠?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한테요. 그런데 그 나라에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프랑스 민법이 더 적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랑스 민법과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법이 또 적용 서로 다툴 수 있겠죠. 같은 내용이면 문제가 안 돼요. 내용이 다르면 그 내용이 다투어질 수 있겠다. 그죠? 충돌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국제 간에 사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 원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국제사법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사법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어요.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때문에 외국 민법과 대한민국 민법이 이렇게 서로 상충될 때는 국제사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요. 국제사법의 규정이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시험 보면 안 들어가니까 이런데 이런 원리를 쓴 용어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국제사법. 사적 거래관계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대한민국 법과 외국 법이 충돌됐을 때 이 두 개의 법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는 국제사법이라 한다. 옛날에는 이것을 섭외사법이라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섭외사법. 이렇게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을 우리는 국제사법이라는 제도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해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첫 시간에 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만 정리를 했어요.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민법은 적용되면 개인 사이에 권리와 의무라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대체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가 무엇이며 그러한 내용,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면서 또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의무를 이행한다든가 권리는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의무는 이행해야 될 것이에요. 의무 내용대로 행위를 하는 것을 이행이라 그래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 원리가 뭘까? 또 이런 내용에 규율하는 제도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시간인데요. 자, 우리 입문서니까, 입문과정이니까 이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핵심되는 용어들, 제가 강조하는 용어들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은 반이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